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공중보건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예비 공무원님들 중에는 요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벌써 이미 이 시험을 치시고, 시험을 복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제 풀기 전에 제가 공중보건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간략하게 분석을 좀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문제가 출제된 거는 문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각각이 어떤 각도에서 출제됐고, 또 각 영역들마다, 특별히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전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조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중보건이 과목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서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그 심플한 구조를 좀 보고, 그 안에서 올해 시험이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됐는지, 또 기존의 시험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더 해가야 할 것인지를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공중보건 전 영역을 공중보건 개론, 또 건강과 질병, 또 생애주기, 환경보건과 식품보건, 보건행정과 법규, 보건통계, 크게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시험, 이제 2023년 지방직 시험에서 이 각 영역에 출제된 내용들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중보건 개론 파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문제 출제가 없었어요. 항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영역과 바로 밑에 건강과 질병, 질병과 역학, 이 파트를 다 이제 묶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기출 해설했던 것도 보시면 여기가 대략 한 10문제, 미니멈 10문제가 출제됐던 영역인데, 문제가 살짝 줄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수가 살짝 줄은 것 같은데, 자, 출제된 면면이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또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30, 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문제도 반복해서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또 검역 법령상의 격리 기간,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격리 기간에 대한 것도 출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생각했던 그런 영역이죠. 또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 또 역학연구 방법, 면역 분류, 특별히 이제 자연 능동 면역이냐, 자연 수동 면역이냐, 또 인공 능동이냐, 인공 피동이냐, 이제 이런 면역의 분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역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인과관계 판정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쭉 보면요, 얘도 법이고 이것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 파트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보건행정 영역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자, 이 공중보건 시험인데, 요번 지방직 공중보건 시험 문제의 특징을 하나 잡는다고 하면, 저는 그냥 키워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건행정이랑 섞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 공중보건이 그냥 오버랩이 돼버려서, 보건행정에서 출제될 거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공중보건의 대다수가 아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따 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보건행정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들이 실제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에 상당히 많이 겹쳐져서 출제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전통적으로는 공중보건 파트는요, 이 전반부, 즉 건강과 질병, 질병과 역학 파트에 대한 문제, 특별히 역학에 있어서 지금 물론 역학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역학 연구 방법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 위험비, 교차비, 또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유행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지방직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염병 위기 경보, 역학 연구, 면역 분류, 요 정도. 근데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문제들은 출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한편 이제 생애주기에 해당되는 파트. 자, 생애주기와 생활터. 제가 강의를 하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생애주기 파트에 있어서 인구보건, 모자보건, 그리고 학교보건,
정신보건 이쪽 파트들,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 영역마다 하나하나 그 영역의 기본적인 쟁점들, 정의들,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요 영역들과 연관된 뭐죠? 법령 출제가 상당히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학교보건법에서 출제가 됐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할 때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법이에요. 자, 여기도 법령, 이 위에서도 법령, 각종 법령들을 공중보건 안에서 다양하게 문제 안에다 녹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해 지표, 문제를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또 풀어드리겠지만 산업재해 지표의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뭐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늘 얘기했던 건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한편 이제 좀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 두 파트인데 환경보건과 식품보건 그리고 보건행정, 법규, 통계 이 파트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두 영역에서 출제된 그 문제가요 전체 50%입니다. 자, 요 위에가 합쳐서 50%고 밑에가 이제 환경보건부터 보건행정 파트까지가 50%예요. 물론 이제 분석에 따라서는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가 여기도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버럴하게 전반적으로는 보건행정 문제가 공중보건 안에 거의 다 침입돼가지고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을 수 있었을 것이고 공중보건만 공부를 한 경우에 상당히 좀 이건 뭐지? 모르는 내용들인데? 라고 좀 어렵게 느꼈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를 먼저 좀 설명하죠. 제일 밑에 보시면 보건행정, 법규, 통계 부분에서 자 보건 관련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 조직의 원리, 그렇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자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워낙에 공중보건 안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요. 이 부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 놓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보건행정을 하셨으면 너무 당연히 쉽고 당연한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통계 부분에서 변이계수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 통계에 대한 것도 항상 게을 것 같아서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이번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 이게 사실 업무 범위에 관련된 것도 기출에서 다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막상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 문제 출제의 그런 경향을 보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바로 지난 2022년, 2021년, 2020년 이제 쭉 제가 트렌드를 보는데요. 보게 되면 출제에 있어서 과거의 역학이나 감염병 이 문제 출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항상 비중 있게 출제됐던 제일 위에 있던 이 개론 파트. 자, 여기에서의 출제가 살짝 좀 낮아졌고 어떤 부분이 증가됐다? 자, 근데 제가 지난 2022년에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보건 파트보다는 보건행정 파트에 대한 문제의 출제 내지는 그 중요도, 비율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예측대로 이쪽 부분이 보건행정 파트의 문제의 출제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환경보건이나 식품보건 파트에 있어서도요, 뭐 당연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것,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것, 또 하수 처리, 그리고 요 부분 이제 식품의 화학적 보조법은 뭐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 두 문제는 굉장히 당연하게 볼 수 있고 세집 증후군에 대한 원인 물질에 대한 부분도 이건 기본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환경보건에 관련된 문제가 과거보다는 문제 출제가 지금 5문제니까 25%죠. 네, 요 파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살짝 증가되긴 했지만 전체를 본다면 공중보건 전체 영역을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오버랩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베이스에 따라서 난도가 개인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쭉 보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다거나 여러분들 평균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각자의 개별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시험이었다. 네, 여러분들 뭐 시험이 재밌다라고 할 수 없죠. 각자 결과 한 문제에 울고 웃는데 그런 이제 경향성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의 양상을 보면서 학습을 해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쟁점을 둘 것인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요. 요번 지방직 시험을 보고 나서는
결국 시험은 아주 변두리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사실 올해 시험의 공중보건 문제에서 한 문제, 여기 딱 그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이 문제는 정말 브리타, 여러분들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음주에 있어서, 알코올에 있어서의 도수를 묻는 문제, 그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문제 출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전체 영역을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고 단권화해서 회독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겠다. 제가 이제 2024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때도 결국 구조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출제된 문제들, 특히나 각 영역들마다 가장 쟁점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때려줬을 때, 반복적으로 정말 익혀줬을 때 여러분들 고득점을 못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 자신 있게, 이전 연도보다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제 커리를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방향을 좀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 인도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공중보건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중보건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식품의 화학적 보존법은 했어요. 이제 보존법에 대한 문제, 식품의 화학적 보존이냐 물리적 보존이냐,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냉장법이라든가 밀봉법, 가열법 다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번에 절임법은 화학적인 보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식품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 한두 개씩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이제 식품, 제가 분류를 할 때 앞에 분석에서 식품보건과 식품보건 보건 영양을 같은 카테고리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 파트에서 환경보건의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영역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에요. 근데 대기오염 파트에서 역시 대기오염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오염물질이 뭐냐,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것. 오염물질이라든가 오염물질에 해당되어지는 이른바 기준, 오염물질의 법적인 기준들, 이런 게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2차 오염물질이다,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오염 경보 대상이고 또 질소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뭐예요, 여러분? 답 오존이죠. 네, 어렵지 않게 답 골라낼 수 있는데, 오존은 LA 스모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에 있어서의 주된 오염물질이 되죠. LA 스모그가 대비되어지는 런던 스모그에서는 황화합물, SO2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오염물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게 대기오염물질에 있어서의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이런 이제 분류 자체를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의라든가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원리는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문제 출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건행정 영역, 보건행정. 자,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 전체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올해 공중보건 문제의 출제는 보건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됐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에서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조직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통일 및 업무 수행을 조화롭게 배열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이다. 이거 과거에 기출이 됐던 그런 쟁점인데요. 딱 뭐냐면 공동 목적 달성. 저도 이제 동영에서도 출제해 드렸었는데,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노력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 이거 이제 보건행정을 잘 모르면 명령통일의 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명의 상급자에게 이 명령을 받는 것이고, 또 통솔범위 원리는 뭐죠? 통솔범위 원리는 한 명이 몇 명까지 통솔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요. 계층제의 원리와 통솔범위 원리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자, 네 번째.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자,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이것도 역시 보건행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지만 공중보건 안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제가 늘 좀 강조해드렸던 건데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수요자의 무지, 정보의 비대칭, 이런 문제들, 그런 그 특성들, 그리고 외부 효과라든가 또 수요의 불확실성, 치료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인들 의료 전문가에 비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의식이 적다? 딱 보면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수요의 무지잖아요. 수요자의 무지,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공급자, 유인수요. 예,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너무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고를 수 있는, 여기 이제 노동집약적이라든가 가치제라든가 투자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접근들에 대한 것도 사회경제적 특성 안에서 등장하지만 대부분 문제의 답은 정보의 비대칭, 이제 유인 수요와 관련된 수요자의 무지, 또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 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에 있어서 위에서 대기오염이 나왔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설명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것과 수질오염에 대한 것 두 가지가 비중이 중요도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건강상의 유해 영양 물질의 무기 물질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것들을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납, 비소, 질산성 질소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각각에 있어서 옳은 것. 암모니아성 질소는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납은 0.01, 그리고 비소는 0.01이에요. 질산성 질소는 맞는 기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대비를 하면서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관련된 것은 이게 이제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 물질이라든가 또는 심미적인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놓치지 않고 좀 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하수 처리 방법은 했어요. 1차 침전지를 거쳐서 폐수를 미생물 막으로 덮인 자갈이나 쇠서, 기타 매개충 등 여제 위에 뿌려서 폐수가 여제 사이를 흘러내리면서 미생물과 접촉하면서 오염물질이 분해 처리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살수여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수여상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른바 호기성 처리가 되죠. 여기 이모프 탱크는 혐기성 처리가 되고요. 혐기성 처리. 그리고 이제 뭐 활성온입법이라든가 산화지법이라든가 이런 분명히 호기성 처리의 방법이지만 방법들 중에서 얘네들 간에 이 중에서 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살수여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요. 이것도 환경 파트죠. 환경 파트에 있어서 하수 처리와 관련된 그런 접근이니까 하수 처리의 방법은 침전, 폭기, 여과, 소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들 안에서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명칭을 모르는 것은 안 된다. 명칭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그 명칭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요것들은 반드시 좀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명칭, 특성, 또 개념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후의 강의 안에서는 더 좀 잘 세밀하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닌 것은 했어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가 가장 문제가 되고 벤젠이라든가 클로로포름, 스티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해당이 안 되죠. 일산화탄소도 항상 뭐랑 여러분 같이 비교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헤모글로빈하고의 결합력을 얘기하면서 친화력을 얘기하면서 얘가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을 과거 기출문제에 보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새집 증후군 자체가 중요한 일단 대기와 관련된 이제 공기의 질과 관련된 대기 오염보다는 공기의 질, 실내 공기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요소들과 관련이 되냐. 벤젠, 톨루엔, 스티렌 이것이 과거에는 학교 보건 파트에 나오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의 어떤 요소로서 대기 오염이 아니죠. 그 공기질의 요소로서 공기질 관리에 대한 요소로서 다뤄지지 않다가 등장했어요.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이것도 용어정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가 이게 보건 통계 문제구나. 보건 통계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렵게 됐구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용어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측정치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서로 다를 때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값이고 백분율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는 여러분 각각의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소거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평균이냐? 평균이 아니잖아요. 평균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조합 평균은 여러분, 우리가 그 조합 평균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 평균에 여러 가지 평균이 있죠. 평균의 값을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조합 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이게 한마디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역수를 취해서 그 값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평균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설명하고 관계가 없고요. 평균 편차, 평균의 편차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그런 값인데, 자, 지금 여러분 평균 편차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가 되죠? 그게 산포도가 돼요. 어떻게 이제 이게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럼 답이 4번 변이계수죠. 자, 여러분 이제 변이계수, 이 산포도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산포도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산포도의 비교가 변이계수의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 보통 출제되는 게, 이제 그 샘플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기출에서 많이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제 개념적인 문제, 사실 이건 여러분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여러분 9번 보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게 되면 제38조의 위기경보의 발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재난 피해 속도라든가 재난의 심각성 등을 종합해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심각 단계에서 현재 여러분 이제 2023년 6월 현재 그 우리 감염병 위기 경보의 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인 전파, 또 원인 불명 재출형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지금 이제 엠팍스죠. 엠팍스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의 유행에 대한 부분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경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에 대한 것도 이런 순서, 사실 관심주의, 경계, 심각, 요거 자체도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각각의 설명들에 대한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 너무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푸셨을 거라고 보는데, 특정한 시점에서 유병률이나 질병의 요인과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 설계다.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연관성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관성을 보는 것은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한 관계, 상관관계죠.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고, 인과관계 규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연구자는 허리둘레와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허리둘레 측정하고 현재 당뇨병이 있는지 진단 여부의 혈액검사 통해서 판정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단면 연구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유병률도 나와 있는데, 유병률 조사라고도 불리게 되는 게 단면 연구의 특성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자, 태반이랑 모유 수유를 통해서 항체를 받아서 면역을 갖게 된다. 여러분 항체가 나오게 되면 다 수동 면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공 수동이냐 자연 수동이냐, 이게 이제 구분이죠. 모체로부터 받게 되는 건 뭐다? 자연 수동 면역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강조했던 건데,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있어서 해당되는 게 뭐죠? 의료제,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이거 사실 법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신보건복지법과 관련된 것도, 자, 제가 정신보건복지법의 이른바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과 용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법령에서도 여러분 앞에서도 왜 뭐 통계에 있어서의 변이계수가 출제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관련된 중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서 보통 법의 1조, 2조 정도에 가게 되면 개념 용어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령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그런 영역들을 또 들여다볼 기회가 있겠지만 시험에 대비해서는 사실 1조, 2조에 해당되는 개념, 목적, 정의 이런 것들만 잘 아셔도 공중보건 안에서 보건행정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그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13번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 여기까지 딱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제 건수율, 도수율 그리고 뭐가 있죠? 강도율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번 연습했는데요. 건수율의 분자는 뭐죠? 분자는 재해 건수. 도수율도 재해 건수인데 재해 건수를 뭘로 나눠요? 근로시간. 자, 근로시간 곱하기 100만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답은 건수율, 도수율이 되겠다. 강도율은 뭐죠? 시간, 손실 작업 일수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손실 작업 일수 곱하기 1000 하게 되죠. 되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봐뒀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건 관련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자, 조직도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서 법에 근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설치 근거 법령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다. 맞죠? 자, 보건소 중에서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지소의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 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 4번을 먼저 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보건의료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거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수립한 것을 제출하는 것은 연간으로 제출을 한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자,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4년마다 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거 수립하는 거는 맞는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문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위쪽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장 1명을 둔다. 지방의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3번도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3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보건지소장에 대한 항목으로 명확하게 법령이 나와 있고 4번의 경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지역보건법에 보면요. 지역보건법 7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령 보셨겠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사망 및 사항에 따라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년마다 수립한다가 맞는데 이게 아주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죠. 4년마다 수립한다가 맞는데 제 사망 및 사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 및 사항에 따라가 뭐냐면 사망과 사항에 가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연간의 그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한다, 수립해서 제출한다. 이제 이 내용이 부과되어 있어서 자, 지금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법령에 명확하게 이건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4번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4년마다 수립하는 거 맞지 않느냐. 근데 여기 사망과 사항을 고려한다. 사망과 사항에 따라서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출제자가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팠다. 이런 걸 함정으로 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는 법령을 아주 꼼꼼하게 봐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대비할 때도 조금 더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구체적으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아니다. 자, 근데 속상해라. 15번. 자,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해요.
자,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이 혼돈을 주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뭘 혼돈을 주는 거냐면, 여기 보면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이나 보건자료의 수집 관리, 질병 예방 및 처치 보건 지도 다 맞는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진단과 건강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그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는 거지. 건강 진단과 건강 평가는 학교 의사가 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 16번. 자,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판매용 용기에 표기해야 되는 주류의 알코올 분 기준은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안 좋은 문제다. 뭐 제가 문제를 함부로 평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안에 여러 가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주류의 알코올 분 기준에 대한 것을 물었고, 실제 답은 1도 이상이라도 주류 용기에 표기하도록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석상 불이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금연에 대한 금연 구역의 설정이라든가 그 흡연과 관련된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뭐 흡연 구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코올 금주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금연, 절주, 운동, 신체 활동, 영양 이런 문제들의 출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비교하여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기본 틀에서 신설된 사업 분야는, 자, 여러분 이렇게 제5차에만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이제 예상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이건 지나간 거면 이제 끝이고 2030에 해당되는 것만 확인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주어진 지문 안에서 2030에 들어가 있는 건 뭐죠?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죠. 자, 이제 헬스플랜 2030에 대한 내용들에서 뭐가 있어요? 비감염성 질환과 기후변화성 질환, 그렇죠? 또 감염성 질환, 또 정신건강 관리, 그리고 이제 건강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 이제 헬스플랜 2020에서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인구 집단 건강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었던 거지만,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라든가 정신 건강 관리, 이제 이런 파트들은 이 영역이 좀 섹터가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검역 법령상 검역 감염병의 최대 격리기간,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봤던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볼라는 14일이 아니라 21일이죠. 21일.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검역법령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건 과거에 출제됐던 게 이제 보건행정에서 이 부분을 항상 문제화했었는데, 공중보건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딱 뭐예요, 여러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어디서 해요? 심평원에서 한다. 네, 이건 기출에도 나오고 동영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가 살짝 애매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이나 또 동영에서 연습이 됐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푸셨으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힐의 인과관계 판정 기준은, 자, 인과관계 판정 기준 정확하게 역학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있어야 한다. 이게 뭐죠? 시간적 속발성이에요, 여러분. 시간적 속발성. 제가 강의 때 늘 설명드렸던 건데, 시간적 속발성에 대한 것은 보시다시피 요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이거죠,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네.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 조사했더니 과거에 흡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시간적으로 흡연을 했더니 폐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간적인 속발성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상 문제를 풀고 나면 좀 이제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거였나, 생각보다 너무 문제 각각이 막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치셨다면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 안 하고 고득점하고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시험을 치고 나면, 아, 내가 저거 놓쳤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실수했구나. 아, 저게 저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해가려고 하면요. 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문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지럽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해드리는 게, 잘 협력해서 잘 도와드리는 게, 조력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보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이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제가 전체 영역을 잘 구조화하고 또 조직화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때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즐겁게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